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부터 노동계가 잇따라 파업에 돌입합니다. 오늘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를 시작으로 내일은 화물연대, 모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12월 2일 전국 철도 노조까지 줄줄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노총은 노동계약 저지와 노란봉투법 입법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 의료, 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등을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목리와 억지, 대립과 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잘 풀어가길 바랍니다. 11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XM3 이텍 하이브리드 출시 기념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초대합니다. 자동차 기자들이 뽑은 11월의 자동차 XM3 이텍 하이브리드부터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SM6, QM6까지 지금 홈페이지에서 시승 신청하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1.9% 초저리로 고금리 시대에도 안심. 출고가 빠르니까 내년 개별 소비세 인상에도 안심. 올겨울 대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우리 지역의 요리서를 소재로 한 웹툰이 공개됐습니다. 경북콘텐츠진흥원 김혜란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에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하죠. 오늘도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의원 정수 축소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의원 숫자를 줄이면 의원 한 명의 기득권이 그만큼 커진다. 지역 대표성도 줄어든다. 시민들의 권리도 축소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그것, 먹거리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제3차 경북 지역 먹거리 계획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도 직접 다녀왔는데요. 포럼 소식과 함께 우리가 매일 먹는 먹거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후위기 시대 지역 먹거리 계획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먹거리가 오늘 주제가 되겠군요. 지금 시각에 이제 뭐 저녁 식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창 또 준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먹거리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파헤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허 대표가 다녀온 지역 먹거리 계획 포럼, 이 행사 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요? 네, 이번 포럼은 경상북도 광역 단위 먹거리 계획 전략을 추진하고 각 시군의 먹거리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를 했고 전국 먹거리연대와 먹거리연대 경북준비위원회가 주관했는데요. 3회차를 맞는 이번 포럼에선 경북 먹거리 민간협치 활성화 방안과
정책 과제를 찾는 원탁 토론 또 함께했습니다. 예, 경상북도 지역 먹거리 계획 관련해서 민간과 행정의 협치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 정책 과제를 찾는 포럼에 다녀오셨는데 자,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지역 먹거리 계획이란 거 이건 뭐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영어로 말하면 푸드 플랜으로 유명한데요. 네. 먼저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네. 다만 감기약 같은 의약품은 제외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먹거리란 기준을 경북으로 잡으면 경북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경북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식품이 지역 먹거리인데요. 네. 그래서 이를 따르면 지역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바로 지역 먹거리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개별 식품 산업의 생산성이나 효율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과 지역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고민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지역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등의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관리하는 종합 시스템이다. 이게 바로 지역 먹거리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이런 지역 먹거리 계획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먼저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 중립 실현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역 농산물은 해외 무역의 증가와 함께 가격 경쟁력이 낮게 취급되었거든요. 네. 무역 개방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물품, 이른바 자동차를 수출하고 대신에 해외의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농촌 지역이 계속 어려워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가 심해져 기후위기의 시대가 되니까 전 지구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해야 하거든요. 네. 아나운서님 탄소 중립 들어보셨나요? 탄소 중립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많이 다루지 않았나요? 네. 제 기억에 한 서너 번은 다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탄소 배출을 그동안 너무 많이 해서 지구 온도도 뜨거워지고 각종 환경 재난도 늘어나고 이렇게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환경 그 탄소 배출량을 줄여보자. 그래서 탄소 흡수량을 늘려보자. 아,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예. 산업화 이후에 이제 석탄과 석유, 이른바 화석 연료 네. 중심으로 우리가 인류가 발전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막대한 양의 인위적인 탄소를 배출했고 그 결과 지구 온도가 지금 급격히 상승해서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폭염과 홍수 또 각종 기후 재난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2050년까지 이제 전 세계 주요 정부들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산업, 수송,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농업 먹거리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인가가 이제 국가적인 과제이자 세계적인 과제인데요. 예. 그래서 생산지와 소비지가 거리가 먼 농산물일수록 높은 탄소 배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산물, 이른바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까운 로컬 푸드라고 하죠. 이런 네. 지역 농산물이 지구도 살리고 인류도 살리는 먹거리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바야흐로 신토부리 농산물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 아, 이것도 한번 다뤘어요. 제 기억에 아주 또렷이 남아있는 게, 이, 우리 허승규 청년생각 이 코너에서 푸드 마일리지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좋은 예. 이야기는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먹거리가 이제 생산자 손을 떠나서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그 이동 거리, 그걸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잖아요. 네, 이 푸드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탄소 배출이 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음식인데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안동 지역 기준으로 칠레산 포도 참 맛있죠. 칠레산 예. 포도가 한 2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예. 그 서울이랑 칠레 수도까지 한 18,500km 정도 되니까 예. 이래저래 따지면 2만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경북 상주, 우리 상주 시민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우리 상주 지역의 포도가 안동 지역 기준으로 한 90에서 100km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칠레산 포도랑 상주 포도가 200배 가까이 푸드 마일리지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가격은
칠레산 포도가 더 쌉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가격에 환경 파괴 비용이 빠져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만나는 해외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공정하지 않는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 먹거리 계획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통해서 시장 가격이 놓치는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새롭게 매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기후 위기 때문에라도 이 거리가 먼 해외 농산물보다는 우리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중요해질 텐데요. 이외에도 지역 먹거리 계획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기후 위기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와 권리 차원에서도 이 먹거리 계획이 중요합니다. 네. 먹거리 기본권이란 말이 있어요. 먹거리 기본권? 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먹거리 보장이란 이러한 먹거리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부모를 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서 소외되면 안 되겠죠. 그럼요. 네, 이렇게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예. 지역 먹거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밀을 수입하는 나라들은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국제사회 변수 전쟁 때문에 수입이 어려워졌을 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 먹거리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정 국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그 식량이 생산될 수 있게 확보하는 것도 계획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참 많으면 처리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미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계획에 담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시장경제 질서에만 먹거리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민간과 행정이 함께 지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총체적인 계획이 바로 지역 먹거리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먹거리 계획. 뭐 일종의 먹거리 복지 차원의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지역 먹거리 계획에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량 안보에 대비한 지역 먹거리 다양성 확보, 사회적 약자들도 소외되지 않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순환 시스템 구축까지 이렇게 먹거리와 관련해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다양한 이런 영역에서 중요한 계획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먹거리 계획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어제 그 포럼 행사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요. 두 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 광범위한 먹거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역 먹거리가 왜 중요한지, 지역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많은 시민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 다들 건강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원하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 먹거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공무원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먹거리 교육이 펼쳐져야 하고 행정은 이러한 교육을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민간 단체들이 있거든요. 예. 이러한 곳을 경북도 교육청 각 시군이 지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먹거리 교육이 필요하다. 이 첫 번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지역 먹거리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또 이를 행정이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육 지원 말고 행정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정치권과 행정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예. 하나 사례를 들면요. 네. 경북의 먹거리 기본조례라는 게 있는데 먹거리 기본조례가 잘 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 조례랑 비교해 보면요. 예. 교육감의 책무라든가 먹거리 정책 책임관의 지정,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부분, 도민들로 구성된 수구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조례가 만능은 아닙니다만 조례로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요. 예. 이것 말고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먼저 경북도와 시군의 정치 지도자와 공무원들부터
관련 먹거리 교육을 들으면서 네. 정치와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관련 민간단체들의 정책적인 요구를 경청하는 일을 병행해 나간다면 예. 우리 경북 지역도 더 좋은 먹거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기후 위기 시대에 지역 먹거리의 중요성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계획에 우리 지역민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북의 정치권과 행정도 더 많은 역할을 하길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승규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안녕하십니까. 안동시 사회적기업협의회장 황찬영입니다. 안동시 사회적기업 일동은 투명한 경영활동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주된 경영방침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과 공정을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6시 23분 10초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우리 지역의 조리서를 소재로 한 웹툰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안동선비의 레시피라는 웹툰인데요. 경북콘텐츠진흥원 융복합 콘텐츠팀의 김혜란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란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안동선비의 레시피라는 제목의 웹툰이 공개가 돼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경북 콘텐츠진흥원에서 제작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이 웹툰 안동선비의 레시피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지난 17일에 웹툰 안동선비의 레시피가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네. 이번 웹툰은 총 10화 분량인데 웹툰의 소재를 주목할 만합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매년 경북의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웹툰을 선보이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안동의 수은잡방을 소재로 웹툰을 기획하였습니다. 예. 수은잡방은 조선의 선비가 쓴 요리서라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선 선비가 쓴 요리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옛날 선비 하면은 뭐 차려주는 밥만 먹을 것 같은데 그 직접 선비가 쓴 요리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모두 10화 분량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회당 이게 뭐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릴까요? 한 회를 읽을 때? 보시는 데는 예. 얼마 걸리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짧기 때문에 금방 이제 짧아요? 한 1, 2분 안에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분 안에 한 화를 다 볼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아, 네. 그렇군요. 길지 않군요. 예. 저희 가족이 5명인데요.
저 빼고 다 웹툰에 푹 빠져 살거든요, 지금. 아, 네. 그래서 이거 네, 소개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됐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카카오 어떻게 보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카카오 들어가서 카카오 페이지에 네. 안동 선비의 레시피라고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네. 거기서 바로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 거군요. 네,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수은 잡방을 소재로 한 웹툰이 되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은 잡방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팀장님? 네, 수은 잡방은 예. 네, 안동의 광산 김씨 소월당 종가에서 내려오고 있는 조선 전기 안동 일대 양반가의 음식 문화를 보여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문 필사본 조리서입니다. 네. 수은 잡방의 뜻은 즐겁게 먹을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데 탁천공 김유 선생에 의해서 집필이 시작된 후에 그 손자인 계암 김영에 의해 보완되어 현재의 형태로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2021년도 8월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고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모시는 봉제사 접빙객의 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역사적인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은 잡방. 그러니까 한마디로 즐겁게 먹을 음식을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예, 이런 뜻이 되겠군요. 자, 수은 잡방을 소재로 한 웹툰이다라고 하니까 좀 궁금해지는데 이거 뭐 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팀장님. 조금만 그 웹툰 내용 살짝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소재를 선택을 했지만 웹툰으로 그릴 때는 스토리에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상상력을 더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예. 조선 전기에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선비 김이담이 월식이 있던 밤에 뒷마당 담을 넘어온 자객과 맞닥뜨리면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순간 500년 후인 안동으로 타임슬립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현대로 넘어온 선비가 찜닭가게 주인 할머니 손녀인 다경이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조선 시대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요. 아마 전체 스토리를 제가 다 얘기를 하면 보실 때 흥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웹툰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가 혹한데요? 그러니까 500년을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00년 후 안동으로 찜닭가게 주인 할머니 손녀 다경이와의 만남. 뭐 여기서 맞습니다. 네. 만나는 사귀고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다경이와? 사귀고 이런 건 나오진 않고요. 그래요? 네. 같이 찜닭 만들고 이렇게 먹고 하는 그런 장면들. 예. 자, 안동 선비 레시피의 작가는 어떤 분들인가요? 네, 이 웹툰을 올해 봄부터 저희가 기획을 해서 스토리가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 신경을 썼는데 글 작가님과 그림 작가님 두 분이 계시고요. 함께 작업을 하셨습니다. 전체 스토리는 조윤서 작가님이라는 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대표님 길들이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은 지문 작가님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번 웹툰에서 음식의 표현을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하게 그려주셔서 스토리가 조금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림이 중요하잖아요, 웹툰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글은 조윤서 작가가 썼고 그림은 지문 작가가 이렇게 함께 했군요. 네. 자, 이 웹툰 안동 선비의 레시피를 통한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연재된 지 한 10일 정도 되었는데 벌써 조회수가 10만 회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래요? 네, 10일 만에 10만 회요? 네, 10만 회 조회수를 넘어섰고 웹툰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댓글 수도 2만 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요? 네, 선비가 쓴 레시피는 어떨까, 조선시대에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이제 보시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수은 잡방이라는 실제 역사에 존재하는 조리서를 모티브로 했다는 것을 같이 알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의 목적인 경북의 우수한 역사적 가치가 담긴 다양한 소재의 스토리를 알리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사실만으로 지역을 알리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는데
웹툰이라는 콘텐츠 장르를 통해 젊은 연령대를 타깃으로 쉽고 재미있게 그 가치를 알리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웹툰에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찜닭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예. 웹툰을 보다가 안동에 여행을 오게 되면 직접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관광 수익 창출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교육적으로도 좋고 일단 지역 홍보가 많이 되겠고요. 그리고 찜닭 홍보도 많이 되겠네요. 이 웹툰 보고 안동 가서 찜닭 먹으러 가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예. 다른 음식은 안 나오는 거죠? 찜닭만 딱 나오고. 그 수은 잡방 안에 이제 소개된 그런 음식들이 또 부각돼서 나오게 됩니다. 찜닭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또 함께 나오는군요. 자,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는 안동 선비의 레시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웹툰도 기획하고 또 제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작품들이 있었나요? 저희 진흥원에서는 2013년도에 주호민 작가의 제비원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매년 지역의 소재를 활용한 웹툰을 제작을 해왔는데요. 네. 지역의 신인 작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웹툰 작가 지원도 여러 해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소재 개발에 집중을 해서 웹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영양의 음식 디미방 장계양 선생을 모티브로 한 웹툰 보름달 식당도 소개를 했었고 2021년도에는 문경의 대표 캐릭터를 소재로 한 랄라스타즈 웹툰 그리고 올해 안동 선비의 레시피와 더불어서 고령의 역사 문화를 소재로 한 네가 가야 한다면이라는 웹툰도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각 지역에 가치 있는 소재를 찾아서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를 웹툰이라는 장르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웹툰을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확장시키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해외에도 좀 소개를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웹툰을 한 편, 두 편씩 이렇게 제작을 해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경북콘텐츠진흥원은 웹툰 작가와 또 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웹툰 작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 전반에 걸친 창작자들과 1인 기업, 콘텐츠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인기를 얻으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보니 최근 콘텐츠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말들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치 있는 그런 스토리 하나가 이끌어내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큰데 아직도 여전히 저희 지역의 그 여건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진흥원 같은 곳이 있는 이유가 이러한 여건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풀어주고 지원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치 있는 지역 소재를 찾아서 콘텐츠라는 장르를 통해 알리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도 알려지지만 부가가치가 생겨나고 콘텐츠 산업의 기반도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얻기는 힘들겠지만 저희 진흥원과 창작자 그리고 기업의 노력이 함께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또 주목하는 콘텐츠가 세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웹툰 안동선비의 레시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지금 한 열흘 됐는데 10만 조회수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그 예전에 한 10년에 걸쳐서 지금 웹툰 제작하고 계시니까 예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인기가 많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수준입니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작품도 있긴 있었어요. 그때는 30만 조회수도 훨씬 넘는 기록을 세운 적도 있었는데. 최종 30만. 네네. 아마 지금 안동 선비의 레시피도 상위 그 랭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10화로 구성돼 있고 하나 보는데 뭐 한 1, 2분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빨리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다 보는데 10분, 20분이면 다 되네요. 네, 한 번에 보시면 아마 한 10분 정도면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웹툰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태어나서. 이거 처음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거. 네,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향후 기획 중이거나 뭐 공개 예정이 또 다른 웹툰 작품도 있을까요?
내년 초까지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 웹툰 작품 중에 상주의 정기룡 장군을 소재로 한 웹툰이 있습니다. 예. 아마 내년 상반기쯤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이 작품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소재를 또 정하진 않았지만 내년에 또 안동의 웹툰도 또 하나 더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명천의 소재를 가지고 역사 문화적 소재를 가지고 또 웹툰도 지금 준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유, 뭐 준비하고 있는 게 많군요. 그러니까 상주의 정기룡 장군 소재로 한 웹툰 지금 제작 중이겠네요. 그러면? 네, 이제 올해 12월부터 아마 제작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돼서 네,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업 들어가서 한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이게 출품되는 데까지. 보통은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까지도 네, 이 화수에 따라서 조금씩은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 걸리는군요. 생각보다. 네, 왜냐하면 스토리가 나오기까지가 예.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 콘텐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역사와 문화를 기반한 다양한 소재가 있는데 이것을 잘 꿰어서 가치 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찾고 알리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일에 앞으로도 늘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혜란 팀장님 음성이 좋으셔서 혹시 뭐 읽어주는 웹툰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혹시? 웹툰을 읽어주진 않고요. 네, 혹시 아직은 그런 거 없나요? 없습니다. 웹툰 중에 이렇게 소리를 읽어주는, 들려주는 웹툰. 그런 거 우리 김혜란 팀장님 목소리를 이렇게 쫙 들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콘텐츠진흥원 융복합 콘텐츠팀의 김혜란 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잘 지내셨고요. 예. 네, 안동 MBC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뭐 마음이 정말 졸여도 너무 졸였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예, 우리 지역민들도 우리 배 소장님 코너 기다린 분 많았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 부탁드리겠고요. 그동안 뭐 저희가 한 10주 정도 못 뵀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정말 뭐 최근에 뭐 빈살만 방안부터 해서 뭐 도어 스태핑 논란도 있고 MBC 탄압 얘기도 할 거 많잖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12구 참사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 우리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확인하고 들어갈까요? 예, 제일 최근 조사 결과입니다. 이 뉴스핀이 RN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긍정 평가는 35.9%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 올라간 62.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도 있었고 또 특히 주목했던 것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이었거든요. 예. 근데 8대 총수들이 다 집결을 할 정도의 많은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40조 원어치의 이 MOU 협약서가 체결됐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기는커녕 내려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조사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긍정 30, 부정 60, 이 구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변하지 않는, 올라가지 않는 이유,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임기 이제 6개월을 막 지나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0%의 지지율이 고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계기 일식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실 텐데, 예. 이 계기 일식 현상이라는 게 결국 달이 햇빛을 가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구에서 바라볼 때 햇볕을 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달이 가림으로써 이른바 달의 빛을 가지는 계기 일식 현상인데 대통령 순방도 나름 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요. 정상회담을 여러 건 하면서 이 한미일 이 공동 연대는 또 강화되는 북한 미사일 대비하는 그런 안보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 효과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IRA 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국무차관의 구속적인 발언까지도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대통령의 순방이나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까지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그 계기 일식 현상의 세 가지가 이 해외 순방 와중에 결국 김건희 여사 논란이 너무 부각이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대통령의 순방을 가려버렸다.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떠날 때는 툭툭 두 번을 이렇게 툭툭 하면서 나갔고 들어오는 또 공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통해서 고생 많았어요.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치는 언제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또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MBC 취재진의 배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도어 스태핑 중단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미국의 전대미문의 사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네 가지의 자유 중에서도 첫 번째 손가락에 꼽혔던 것이 바로 freedom of expression,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거든요. 이건 결과적으로는 유권자 전체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여론조사상으로도 한 46에서 47%는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 두 칼라층에서는 이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 5%포인트 정도 올라갔을 법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효과와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효과가 사라져버린 정치적 계기 일식 현상이 벌어졌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치적 계기 일식. 이것도 역시 배 소장님이 만든 용어고요. 네, 뭐 최초인데 실제 이제 이런 이론적인 설명은 있습니다. Political Eclipse Effect라고 해서. 원래 있는 용어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업적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태양이 두 개여서는 곤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순방하는 와중에 오히려 언론사나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게 빈곤 포럼라는 용어도 나오고 조명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여튼 뭔가 시선이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도 안동 MBC 하면 허한구 앵커 하면 안동 MBC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자, 이 정치적 계기 일식. 여기서 또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 김건희 여사 논란, 12구 참사, MBC 탄압까지. 자,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 얼마 전에 발표한 한국 갤럽 조사 결과 보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과 부정평가 이유에 모두 외교. 외교 때문에 외교 보니까 잘했다? 외교 보니까 못했다. 이게 올라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 계기일식 현상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 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9%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려갔거든요. 긍정평가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외교. 부정평가 이유가 뭐냐 외교. 그러니까 이제 긍정의 외교만 살아났어야 되는데 이 부정의 외교는 뭐냐. 그냥 대통령의 행보가 오롯이 조명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려버리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찜찜한 여운 그리고 MBC 취재진의 배제 그런데 또 프놈펜에서 발리로 갈 때는 2명의 또 취재기자와는 1시간에 또 환담을 가졌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긍정 외교만 살아났어야 되는데 부정 외교까지 간 것이 부담이었다라는 것을 분석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 외교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호불호가 갈린 이런 상황이고 지지율 특징 중에 하나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
그러니까 뭐 약간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층들은 돌아설 수 있는 층인데 매우 그렇죠. 잘못하고 있다. 이거는 좀 돌아서기가 힘든 계층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안동 시내 이렇게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흔히들 합니다. 아이고 마 그거 너무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마마 살살해라 이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른바 이 경상도 사투리의 이 의미를 분석하더라도 뭔가 좀 너무 나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전체적으로 100% 이 지지율 비율입니다. 범위인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이 한국갤럽도 그렇고 다른 조사도 그렇고 50%가 넘어요. 아, 50%가 넘어요? 매우 잘못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조사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해드리는 건데, 그건 뭐냐.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보다는 매우 잘못했다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혐오감이나 또는 비호감 정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좀 어떤 사람들하고 또 책을 지더라도 좀 뭔가 이 서로 간에 반목이 있더라도 그 반목이 너무 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이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털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적도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할 때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보다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편이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만큼이나 최소화하느냐. 이것이 대통령 국정 운영의 승부수 또 달려있는 관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0%가 넘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지지율을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50% 선에 올라서기는 매우 힘들다. 뭐 이렇게도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자면 누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너무 미움을 사면 안 된대.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 MBC 기자들 전용기 배제 이후에 이제 파장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도어 스태핑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빅데이터 분석 내용이 있다면서요? 이것도 잠깐. 이 내용이 중요할 것은 물론 여론조사는 뭐 부적절하다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상은 좀 더 심연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여론조사와는 다른 차원인데 빅데이터 썸 트렌드로 지난 일주일 동안 MBC 배제에 대한 이 감성 연관어가 뭐냐를 봤더니 분노가 가장 비중 있는 키워드 단어로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횡포, 소인배, 치졸하다, 유감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이럴 이유는 없는 거죠. 뭐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국가와 또 언론사와의 관계, 국가와 또 언론의 관계에서는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해서 조정하거나 또는 또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나칠 정도로 대결 구도로 가져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빅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MBC 기자 전용기 배제 이후에 그러니까 분노, 횡포, 소인배, 치졸함 이런 게 많았다. 혹시 뭐 시원하다, 잘했다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물론 뭐 부분적으로 또 이 대통령실을 두둔하는 쪽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은 비율 정도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MBC와 대결을 한다. 글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MBC와 뭐 넓게 봐서 언론사와 이렇게 충돌하는 게 윤 대통령 지지율에는 분명히 뭐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보수층 뭐 집결 효과는 있겠지만 중도층은 이거 등 돌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중도층이나 뭐 MZ 세대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후내년에 집권 여당의 선거를 생각하거나 그럼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계속 대결만 하고 계속 충돌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더 높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돌아선 민심이거든요. 이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걸 떠나서 대통령이 그래도 해외 선박에서 좀 효과를 올리면 조금 더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MBC 이 언론사와 특정 언론사가 충돌을 해버리게 되면 이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역대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CNN과 그렇게 싸웠거든요. 오죽했으면 CNN을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 아니 클린턴만 편든다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
이 CNN과 대결하는 상황에서 법적 소송까지 벌어지고 그때 또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지 못한 이유로도 저는 제가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과의 충돌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리더십은 적마저도 이 감동으로 끌어들일 때 정말 적군이 와서 이제는 제가 오히려 이쪽 편으로 오겠습니다 하는 것을 끌어낼 때 사람들은 더 큰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중도층과 MZ세대의 지지율은 덩달아 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일반 국민도 아니고 대통령이자 대통령은 정말 제일 덕목은 그 포용력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그럼요. 대로. 아니, 예.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왜 대통령이냐. 소통이 모여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그 도어 스태핑도 중단됐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자, 이 도어 스태핑에 대한 여론은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이 5월 11일 취임 다음 날부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고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산전수전을 겪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중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도어 스태핑이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의지로 계속 이끌고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MBC와의 충돌이 실질적인 또 원인이 됐고 그 이전에 내부에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일단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저는 이게 그동안 도어 스태핑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수단과 채널이 되는 경우가 대통령의 소통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죽했으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아이고 대통령 말씀은 그 태장 같아야 되는데 아이고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지지층 내부에서도 그렇게 달갑지 않았다. 다만 이제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에 그동안 못 말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봐왔는데 빅데이터 썸 트렌드로 분석을 하더라도 6월 중순까지는 시작되고 난 이후로 6월 중순까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민감한 발언들이 보스태핑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전 장관 정부에서 전문성이 있는 장관이 누가 있었어요? 이런 발언들도 있었고 선수 대선에서도 별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았다 등등의 이제 발언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또 민감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 도어 스태핑 자체를 앞으로 회복을 하더라도 다시 재개를 하더라도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또 MBC와의 충돌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의 시선은 또 내용적으로도 MBC 기자에게는 발언 기회가 주어질까? MBC 기자의 또 슬리퍼가 지적받는 거 아니냐? 양복은 다리 입고 나왔느냐?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그만큼 그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기자 간담회나 어떤 다른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이 이 언론사 모두와 함께 정말 통큰 소통을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준비를 하셨는데 이건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좀 하고 MBC 기자와 홍보 비서관과의 그 설전 있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셨는지 그 중립적인 시선에서 뭐 간단히 좀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과정과 또 내용 자체가 다 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은 뭔가 취재 기자진과 할 이야기가 있다면 충분히 좀 더 유연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니 기자의 직무는 국민을 대변해서 궁금증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이 그동안 묵혀져 왔던 MBC에 대한 묵은 감정으로서 감정적으로 대할 부분은 아니고 특히 이제 조금 강조될 부분은 뭐 슬리퍼를 신었느냐 양복을 다리 입었느냐 예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그런 국민의 내부의 목소리 사실 예의 범죄 차원의 접근할 사안은 전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앞으로의 관계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특정 언론사에 정조준돼 있는 부분은 대통령실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빨리 이 부분을 대통령실도 털어내고 또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